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신년기획 4부 진행을 맡은 손자희입니다. 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요. 상승의 기쁨도 있었고 또 힘들었던 조정의 시간도 모두 겪으셨을 텐데요. 딱 1년 후 또 2022년의 마지막 날 만약 자신이 웃고 있는 모습을 꿈꾸신다면 이번 한 시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시간 또 3부에서는 2021년 증시에 대해서 복귀를 했다면 앞으로 한 시간 동안은 2022년 유망 섹터 3가지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새해에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게 될지 또 궁금하시다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증시 대전망 4부는 3분의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민경철 위원님, 손용희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2022년 유망 섹터 베스트 3 또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오신 것을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요. 굉장히 이 3가지 섹터가 모두 흥미롭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2022년 유망 섹터 베스트 3. 원전, 자율주행, 금리 인상 수혜주. 이렇게 3가지 섹터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원전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섹터, 어느 위원님의 섹터죠? 네, 접니다. 네. 네, 김상현 위원님께서 가져와 주셨는데 원전 섹터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동일하게 동의한다라고 들어주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한 분씩 좀 의견 짤막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민경철 위원님부터. 네. 일단 원전이라는 게 이제 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원전 기술이 아니라 지금은 차세대 고효율의 원자력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그런 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파워테라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우리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포부를 또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원자력 관련된 이슈들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이제 SMR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나라 정부만 지금 정권에서 탈원전 기조를 펼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력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섹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손영희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정부의 정책에서 지금 대통령 관련 대선 선거에서도 이 탈원전 문제가 이슈가 부각될 여지가 지금 크고요.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더 이 원전 관련된 문제가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원전 섹터를 가지고 오신 김상현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왜 원전 섹터를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뭐 원전도 2가지가 있는데 뭐 대형 원전도 있을 수 있고 소형 원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네. 이 부분은 좀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은 또 올해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ESG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ESG라고 한다면 기업의 어떤 비재무적 요소, 뭐 환경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배 구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회 윤리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을 하는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방식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탄소 2050 정책을 좀 펼치면서
일단은 뭐 무공해 전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원전 쪽도 뭐 포함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 ESG가 지금 이쪽에 포함되어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탄소 배출 감소로 인해서 좀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추세에는 있지만 또 현실과 또 이상의 괴리가 좀 발생하면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내년에 우리나라의 이 정책에 대해서도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뭐 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현재 이제 정부가 곧 교체가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탈원전에 관련된 어떤 섹터들을 계속해서 좀 다루고 있고 또 탈원전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쪽으로 또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네. 제 관점에서는 지금은 그쪽이 아니라 원전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쪽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좀 전문 용어다 보니까 좀 낯설기는 하거든요.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있다면 대형 원자로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이런 그 원자력이 이제 원전이 바로 대형 원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전 용량 자체가 이제 1000메가와트 이상이 되고 높이만 한 85m 이상 그리고 건설 비용으로만 4조 이상 드는 게 이제 대형 원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높이는 한 25m 수준에다가 300메가와트의 어떤 전력을 그렇게 발전 비용 수준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한 1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 왜?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또 이제 중요 차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주로 바닷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유라고 친다면은 이제 주요 냉각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아니라 이 냉각제로 이제 이 나트륨을 좀 액체 나트륨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내륙 지방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형 원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대형 원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차세대로는 SMR 이 소형 원전 쪽으로 지금 시장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형 모듈 원자로 줄여서 SMR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소형 모듈 원자로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제 짤막하게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좀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이 작게 좀 컴팩트하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편리성 그리고 또 안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훌륭한 기능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의 탑픽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뭐 종목의 경우는 제가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비공개로 일단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어떤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두산중공업 쪽이 될 것인데, 네. 두산중공업 외에도 지금 이제 뭐 두산 쪽이랑 협업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 이 SMR 소형 원전에 관련해서 어떤 이 투자 조합 쪽으로 어떤 출자를 했던 그런 회사들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투자 조합이 이 넥스텍 3호에 지금 현재 출자가 되어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의 SMR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중소형주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종목이 크게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좀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기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트를 보고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잠시만요. 자, 지금 이 종목을 일단 보시면 아시겠는데 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내용 좀 볼게요.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뭐 1만 원 선을 좀 터칭을 하고 충분히 조정을 받은 그런 가격대입니다. 이제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 과거의 상장 당시 최고점 구간대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었고 지금 현재는 최대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 라인대 구간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오른쪽에 보면 최대 거래량 터져 있으면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점 구간에서의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 위치에 있는데 차세대 어떤 소형 원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류의 종목들이 못해도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SML 같은 경우가 뭐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같은 경우도 똑같다. 왜?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대선 정책, 지금 현 정부와는 좀 반대되는 대선 정책과 관련돼 있는 이슈로서도 지금 이 원전 관련 섹터가 움직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현 위원님께서도 원전 섹터 꼽아주셨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 종목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뭔데 하고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 옆으로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매수가와 또 대응 전략까지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손영희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율주행 섹터를 들고 오셨는데 우선 민경철 위원님과 김성현 위원님께서는 이 자율주행 sek터 어떻게 보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또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라고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민경철 위원님부터 먼저. 네, 뭐 삼성전자가 올해 또 뭐 이제 포부를 밝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2010년도 당시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올해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 11년 전에 삼성전자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포부를 밝히면서 당시에는 반도체 사업과 가전제품 사업만 전자기기 사업만 진행했던 우리 삼성전자가 네. 바이오 쪽으로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뭐 10만 원도 안 되던 주가가 지금 뭐 100만 원대까지 거의 뭐 큰 상승을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멀리 바라보고 삼성전자가 어디다가 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인가, 미래 먹거리를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일까를 봤을 때 우리 네.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과 네,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과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어야 로봇으로 배달도 하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로 뭐 택배도 보내고 이렇게 무인으로 이제 자동화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자율주행과 로봇과 인공지능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이제 발전할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긍정적인 의견을 남겨드리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네, 손 대표님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김성현 위원님도 의견 덧붙여 주시죠. 네, 일단 뭐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쪽 섹터에 강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꿈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이쪽 관련 섹터에 있어서는 이 기대감이 충만하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민희 형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쪽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쪽을 눈독 들이고 있고 그리고 국내의 완성차 기업인 이 현대차라든가 또는 뭐 기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섹터는 먹거리가 무궁무진하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 봐야 될 요소는 이제 안전입니다. 예, 자율주행을 구현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전이기 때문에 이 안전을 얼마만큼 기술로서 커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동차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돼야 되고 그런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 쪽으로 계속적인 시장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섹터가 하나만 잘 되더라도요.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센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차량용 차체에 관련된 어떤 부분을 모두 다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앞으로는 올라갈 지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글로벌 이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좀 뛰어들고 있는 이 자율주행 섹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법안과 그리고 또 안전성 부분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덧붙여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또 손영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섹터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올해가 네. 친환경 전기차의 해였다면 네. 미래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에서 올해 강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에 이어서 또 자율주행 섹터가 2022년에는 유망할 것이다라고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이 미래차의 좀 핵심이다 보니까 오늘 자율주행 섹터를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자율주행에는 이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이 좀 5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벨 3와 또 레벨 4 그리고 또 레벨 5 이런 차이점들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에 레벨 3 자율주행 양산이 진행될 것 같고 네. 또 레벨 4의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이오닉 5를 이용해서 서울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벨 3와 레벨 4의 차이는 우선 사람이 있냐 없냐 운전을 적에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우선 3단계부터는 자동차 스스로가 방향을 바꾸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단계이고요. 이제 4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운전자가 없이도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에 나서면서 이제 레벨 5까지 좀 90% 달성에 이르렀다라는 기사를 또 최근에 봤는데 사실 2021년 올해는 또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자율주행의 발목을 좀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좀 괜찮아질까요? 네,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족분이 완전히 풀린다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네. 올해보다는 수급적인 면에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또 앞서서 민경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율주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크게 분류를 하자면 4가지인데요. 소프트웨어와 센서, 그리고 컨트롤러, 액추에이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또 그 4가지 대분류 중에서 또 소분류가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의 집약체가 자율주행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기술 중에서 좀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솔직히 이 기술 4가지가 다 모두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어느 게 뭐 특별히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센서, 예. 그중에서도 라이다, 레이다 이런 부분이 이미지 센서로 인해서 이쪽 시장이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센서 이 분류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라이더와 레이더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많은 기업이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선택한 기업의 명을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최근에 출범한 기업이고요. 네. 21년 반도체 공급 차질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도 보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거든요. 올해 초 최고점을 기록하고 박스권에서 계속 박스권에서만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지금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2022년에는 이제 이 횡보를 깨고 위로 상승해 줄 것으로 내다보고 오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영희 전문위원님의 종목 역시 기업 정보 궁금하시다면 또 지금 바로 옆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기업 정보와 또 종목명 그리고 매수 타점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민경철 위원님께서 손을 번쩍 들고 또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일단 오늘 뭐 연말을 마무리하고 네. 장중도 아니니까 좀 예. 마음 편하게 예.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제가 좋죠. 조금만 더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우리 IT 공룡으로 자리 잡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세계 시가총액 뭐 1위를 뭐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애플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애플이 왜 시가총액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가를 보면은 네. 사실 핸드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다 하청을 줬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뭐 중국에다 공장 업체들한테 다 하청 줘가지고 그걸 조립해서 핵심은 아이폰이라는 플랫폼. 우리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저는 이제 삼성이라서 이제 저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을 때 구글 걸 쓰는데 네네, 구글 아이폰에서는 플레이. 아이폰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iOS.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네, 기계 중국에서 만들어도 아이폰을 써야지 거기에 있는 앱들과 편의 네. 시설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애플은 애플끼리만 좀 호환이 잘 되게. 네, 맞습니다. 그걸 그리고 뭐 했더라고요. 노트북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 플랫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네. 우리 애플이라는 전자기기를 통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애플이 앞으로 2025년도까지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카로 넘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말 우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애플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삼성전자, 화웨이 정말 스마트폰 잘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죠. 근데 우리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구글입니다. 우리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인수를 해서 우리 싸게 인수해가지고 지금 막대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핸드폰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구글의 기업 가치가 정말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라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지금의 뭐 알파벳으로 사명을 바꾸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굉장한 시가총액의 높은 성장을 IT 공룡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예. 그러면은 다음 전자기기에서의 플랫폼은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 애플은 우리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카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스마트카 시장에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자동차 누가 만들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아이폰 중국에서 만드나 인도에서 만드나 대한민국에서 만드나 어차피 핵심은 그 안에 운영체제와 플랫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우리 스마트카를 만들 때 그냥 기존에 있던 업체들한테 다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핵심적으로는 우리 자율주행 시대에서의 플랫폼을 좀 집중적으로 좀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싸움이 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 네.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이제 애플카와는 어떻게 보면은 공생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플랫폼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도래했을 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내연기관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옵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옵션을 추가할 수가 없고 새로운 차를 바꿔야 그 내연기관에서는 그 기능을 우리가 뭐 편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추가되는 자율주행 기술들이 우리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현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월 구독하고 우리 OTT 많이 체험을 하시는 것처럼 네. 그 플랫폼에 그 구독료를 내고 내가 자율주행 기능을 쓰고 싶지 않으면 나는 필요가 없다 하면 돈을 안 내고 그냥 운전하시면 되고요. 나는 자율주행 기능이 필요하다 아니면 보조 기능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게 평생 결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월 결제로 할 수 있고 이런 네. 기능들을 지금 테슬라가 지금 도입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 팔면 사실 그 부가적인 수익이 날 게 많이 없었지만 네. 앞으로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은 테슬라를 팔고 혹은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 자동차를 팔면은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면서 우리 뭐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서 거기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자율주행 그런 기능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매하는 그 플랫폼의 가치가 저는 굉장히 높아지게 될 수 있다라는 좀 견해를 좀 밝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우리 앞으로 2025년도에는 애플이 기존의 우리 맥북이나 뭐 아이폰 이런 전자기기에서 스마트카로 전환하는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스마트카 시장, 우리 미래차 시장의 그 플랫폼, 예,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하면서 뭔가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앞으로 지금 스마트폰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구글과 애플인데 성장했다. 그리고 컴퓨터 시대에서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미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자율주행 시대, 미래차 시대에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가 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연구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아이디어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하드웨어보다는 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런 자율주행 섹터는 또 구독 경제로도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김상현 위원님도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전에 산업이 이제 이 스마트폰에 이루어졌었다면은 네.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카가 이제 주도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휴대폰 시장 쪽으로 많이 뛰어들었지만은 이미 휴대폰 시장은 이제 중국의 어떤 저가 휴대폰의 어떤 공세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포화 상태를 뚫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 내놓은 이제 고안책이 이제 폴더블 폰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기술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못 따라가지만은 앞으로 폴더블 폰도 이제 격차를 또 좁혀 나가면서 이쪽 시장도 또다시 포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아예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합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카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스마트카를 접목시키는 아까 민희원님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 조화를 이루면서 앞으로는 스마트카 시장이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쪽 시장만 성장을 하더라도 먹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한 대 파는 것보다 스마트카를 한 대 파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왜? 이윤이 훨씬 더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 자리 잡을수록 앞으로의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뭐 애플카도 말씀해 주셨지만 애플 자체적으로 이 완성 차량 차체를 만드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쪽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이고 탁월하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 자체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율주행 섹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민경철 위원님께서 골라온 섹터에 대해서도 검증 시간 가져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 수혜주 섹터를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손영희 위원님과 김상현 위원님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민희원님 계속 지금 어필하고 계신데 네, 지금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정말 만장일치로 네, 동의를 보여주셨네요.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손영희 위원님부터 먼저 덧붙여 주시죠.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은 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혜받을 것은 그것 또한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이어서 또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왜 찬성 의견 드셨는지 이유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은행주나 보험주 전반적으로 많이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측면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회 정도를 진행을 했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FOMC에서 미국의 경우 이제 내년 이제 하반기 기준,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1회 정도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시장 예상은 그랬습니다. 근데 점도표 상에서의 어떤 부분에서는 금리 인상이 5, 6월은 있겠지만은 순차적으로 2회, 3회도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일단 한은에서 이 선제적 조치를 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한 부분이고 또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은행주나 보험주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쪽 이제 모멘텀 이제서야 좀 발생을 하는가라고 보고 있고 바닥권이니까 이쪽 섹터는 반드시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 선호하신 분들은 이런 대형주들이 많으니까 은행주 쪽으로 집중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2022년에는 또 미국에 이어서 또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이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 수혜주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금리 인상 수혜주 섹터를 가지고 오신 민경철 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2022년에 왜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금리가 다 올라가서 금리 네. 인상 수혜주를 바라보면 그땐 늦었습니다. 네. 이제 제로금리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종목으로 따지면 바닥에서 시작할 때 그때 공략을 해야죠. 네. 우리 뭐 이미 뭐 해운 업황 너무 좋을 때 추격 매수한 HMM 어떻게 됐습니까? 고가 대비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조정을 받았죠. 근데 해운 업황이 안 좋다가 바닥에서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공략을 했다면 HMM으로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초기 타이밍에 잘 탑승을 해야 되고 내년에 우리 2022년도에 금리 연준이 3번 올린다고 12월 FOMC 회의에서 좀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3년도에는 또 추가적인 3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2번, 토탈 3, 3, 2, 총 8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제로금리 수준에서 0% 정도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앞으로 2024년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를 2.9%까지 약 3%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왜 은행, 증권, 보험주냐 이거에 대한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자, 은행은 우리 뭐 가계대출이건 기업대출이건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회수하는 시점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스럽게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우리 증권주는 왜 증권주냐? 주식담보대출이라던가 우리 뭐 신용이라던가 미수든가 이런 것들이 다 증권사에서도 이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담보대출이건 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주식담보대출이건 뭐 신용미수에 대한 그 이윤도 이자율도 높아지고 왜 보험인가? 우리 보험주들은 사실 꼬박꼬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1인 1보험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 보험에 그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주들이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회사들을 통해서 뭐 저축은행이라던가 대부업들을 자회사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보험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들은 어차피 보험이 20년 만기, 30년 만기이기 때문에 그 20년, 30년 동안 받아오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자회사들을 통해서 우리 은행과 비슷한 대출 업무를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됐을 때 빌려준 돈, 저축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시점에 이율이 높아진다면 돈을 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그런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빌려준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돈이 많아진다. 내가 버는 돈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왜 은행, 증권, 보험주인가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좀 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 또 시장에는 이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지금은 예상입니다. 예. 실제로 3년 지났는데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 당시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거 위기 사태니까 지금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금리 인상하려고 하니까 뭐 또 여러 가지 뭐 위기 사태들이 도래하고 작년에도 2020년도에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위기 사태를 극복해야 된다. 금리 인상이 뭔 소리냐. 인하를 해야 된다. 지금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유동성을 공급해서 도산하는 기업들 망하지 않도록 정부가 우리 국채를 발행해서 그 기업들을 살려야 우리 경기 공황이 오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작년에 우리 뭐 코로나가 터지고 3월달 대폭락 다 목도하셨겠지만 일단은 미국 연준이 세일가스 업체들 국제유가 마이너스 사태까지 사고 터지면서 뭐 다 도산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어찌됐건 다 지금의 금융시장의 자산시장의 급등을 상승을 지금까지 좀 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연준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했던
시도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위기가 터지면 금리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획은 2024년도까지 우리가 금리를 올려나가겠다라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은 실제 실현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많이 목도가 됐는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의 근거가 요즘에 무엇인가에 대한 물으면은 병목 현상에 대한 좀 기인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주가 석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게도 서로 협력해서 코로나 위기니까 그래 우리 석탄 마련이니까 좀 써라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수출 금지하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이 높은데 석탄 없어서 전력난이 발생되고 전력난이 발생되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원자재들이 생산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금리만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병목 현상 서로 좀 초당적으로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를 전 세계 국가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셰일가스가 많다, 내가 기름이 많다, 내가 좀 더 많이 베풀어 줄게 이런 협력의 관계가 되면 좀 인플레이션 현상들이 조금 더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미중 간의 갈등도 좋지 않고 그에 따라서 뭐 관련된 외교적으로 이런 뭐 공급망에 대한 물건들 사실 별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석탄이 뭐 정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뭐 외교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런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좀 원활하게 초당적인 협력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금리 인상이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계획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처음 한두 번 정도는요, 이런 심리가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금리가 앞으로 2024년도까지 3%까지 기준금리가 연준에서 높아지게 될 텐데 이게 3%까지 올라가기 전에 처음 0.25%가 올랐을 때는 그래, 지금부터 금리가 진짜 인상되는구나. 내가 3%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이자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 땡겨와야겠다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뭐 자산가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 첫 번째, 두 번째 진행될 때는 뭐 시장이 큰 파급보다는 오히려 내가 금리가 더 올라가기 전에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악재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갑자기 빵 올리는 게 아니라 8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처음에서는 더 올라가기 전에 내가 유동성을 끌어와야지라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환희 구간 이후에 나중에 저는 좀 악재로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FOMC를 통해서 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우리는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네. 그 달러의 힘이 강해집니다. 예. 그러면은 전 세계 그런 신흥국들의 자금이 다 이제 달러로 조금 이동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이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돈이 빠져나가요. 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금리를 더 많이 주면 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이고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네. 하나밖에 없는 이제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투자자들 하나밖에 입장에서 없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좀 경쟁적으로 인상에 나서게 된다면 네. 좀 시장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그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예. 외화가 다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각 국가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은 그거보다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네. 자,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땐요, 아직까지는 전쟁 중인 나라예요.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상 미국이 더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1% 주는데 대한민국은 신용도도 낮은데 금리를 똑같이 1% 준다? 그러면 글로벌 자금은 미국으로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외환 유출을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찌됐건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함으로써 그래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중국의 뭐 공산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금융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이 더 금리를 많이 주면 우리 앵커님께서는 어디에 돈을 예치하시겠습니까? 미국에 해야 안전한데 금리도 많이 주면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겠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가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인식이 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그것보다 금리를 더 주지 않는 한 글로벌 자금은 좀 미국으로 좀 유출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들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가계 그리고 기업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 유동성 축소의 정책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인상해도 우리나라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50%입니다. 그거 다 빠져나가면요. 금융시장에 몰락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숙명을 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김상희 위원님께서 손 드셨는데, 네, 할 말 있으신가 봐요. 네, 저도 잠깐만 덧붙일게요. 예, 좋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제적으로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가계부채가 워낙 심하게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중서민층이 다 이제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떤 이 추가적인 어떤 대응책 카드가 부재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달러 같은 경우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태죠. 그러니까 뭐 제로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이미 너무나 확장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미국 쪽에서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거는 고의적인 이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시킴으로써 신흥국들의 어떤 주가 수준을 굉장히 낮춰버리고 이 바닥에서부터 어떤 외국인들이 다시 자본을 들여서 뭔가를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어떤 유동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비트코인 쪽에 대한 어떤 투자도 어느 정도 좀 국가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 달러가 이제 그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또는 뭐 이제 어떤 중국 쪽에서 어떤 국채 투자 이런 부분이나 세 번째 카드가 이제 금리 인상 카드인데, 금리 인상 카드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꺼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작년 기준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지만은 한 번 더 치고 빠지는 시점에 그 이유 자체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은행주 쪽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수혜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개별주 섹터의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음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사실 기술주들의 흐름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기술주는요, 일단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그 미래가치 가중치를 많이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오면은 자산 가치보다 돈의 힘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미래가치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고 뭔가 돈으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위주로 그 수혜를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금리 인상 수혜주를 볼 이 종목 그리고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일단 있을까요? 금리 인상이 여러 번 단행되게 되면은 뭐 자산 시장의 거품이 조금 인플레이션이 꺼지게 되고 자산 시장도 좀 하락하게 될 유동성이 빠지기 때문에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자산 시장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공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주를 잘 잡아야 된다. 저평가 종목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가 처음으로 내년부터 인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금리 인상 수혜주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올해까지는 기술주, 하반기에는 뭐 NFT,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광풍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2024년도까지 금리가 8번 인상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금리 인상 수혜주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종목의 힌트는 첫 번째 금리 인상 수혜고요. 두 번째는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모니터로 이제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개수를 세봤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 투자를 했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경영을 참여하고 있거나 그런 밑으로 계열사로 투자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상장사건 비상장사건 제가 목록을 쭉 보니까 40에서 50여 개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못 세고 왔는데 일단 40에서 50여 개 계열사들의 그런 투자를 진행했다. 근데 그 계열사 한 개의 지분 가치가 정말 오래전에 취득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무려 3배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장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픽으로 잡은 이 상장사가 특정 상장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가 이 본 종목의 시총을 3배를 초과하는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평가인 상황에 이 종목이 처해져 있고 기술적으로도 바닥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8월 달에 게임빌이라는 종목, 우리 컴투스라는 기업이 시가총액 1조일 때 게임빌이 컴투스 지분 가치만 3천억을 넘게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게임빌의 시총이 2천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빌이 결국에는 저평가 구간에서 NFT 게임 관련된 이슈로 부각되자 주가가 6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잡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 연준이 이 금리 인상 수혜주들을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벌게끔 앞으로 2024년도까지 도와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 고가에서 거의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30% 이상 조정을 받은 바닥을 찍고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위치한 금리 인상 수혜주를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도록 하겠고 저는 이 종목이 현재 구간도 말도 안 되는 저평가로 생각합니다. 이야기 드렸듯이 이 회사가 투자한 상장사의 지분 가치가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을 3배 정도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회사 매년 영업이익 억 단위로 버는 거 아니고요. 조 단위로 벌 때도 있습니다. 영업이익만요. 근데 그런 사업부를 무시하더라도 그냥 투자해놓은 지분 가치만 고려해도 시가총액의 3배의 그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서의 테마가 부각된다면 바닥에서 충분한 내년에 증시를 이끌어낼 예를 들면은 우리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주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면 제약바이오가 견인했다면 올해는 하반기 NFT 게임주들이 견인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종목이 증시 상승을 좀 견인하게 될 종목이다라고 저는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금리 인상 시기에 해지를 해볼 수 있는 민경철 위원님의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또 이 기업 정보와 함께 매수가와 손절가까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또 내년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또 마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요. 또 내년에도 이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서울경제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이 든든한 투자 멘토가 되어주실 텐데 2022년에 새해 다짐과 각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근 위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새해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 또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 기준에서는 내년 초, 그러니까 5월달 이전 수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다. 올라갈 장이 더 많이 있으니까 시점이 더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시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긍정의 마인드가 없으면은요 항상 멘탈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항상 숙지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손영희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 새해에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경철 위원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월 달부터 증시가 대형주 위주 굉장히 조정받으면서 내가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손실 중이신 분들은 내년에는 꼭 투자 성공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굉장히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딱 하나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은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시청자분들이 선택해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내년에도 끝까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가
우리 승리를 하기 때문에 자, 폭락장이 오더라도 살아남았다면 그 폭락장 저점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이동은 증시가 무너졌을 때, 조정받았을 때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미 폭등한 고점에 위치한 종목들보다는 이제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 좀 안전하게 투자 전략 좀 세워가시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또 많은 정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